저는 강원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올해는 과연 농사가 잘 될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그래도 막내 아들과 며느리랑 같이 하는 농사라서 예전보다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예전에는 저 혼자 모든 밭일을 해야 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혼자서 농사 짓다 허리가 나가기도 하고 무릎과 발목은 아직도 성하지 않아요. 농사에선 몸이 자산이라 많이 힘들었답니다. 오늘 제가 제보할 사연은 장남 부부와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렇게 혼자 열심히 죽어라 일하며 키운 장남과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아이들을 혼자 키운 것은 아니에요. 강원도 산골짜기가 고향이고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는데요. 저와 남편은 어른들 중매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중매로 만났지만 남편과 저는 금술이 참 좋았어요. 또래 남자들에 비해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은 항상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아이도 그래서 셋이나 낳았어요. 장남, 딸, 막내 아들 이렇게 3남매를 낳았죠.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 때가 아직도 그립습니다. 고구마와 감자 그리고 각종 채소를 밭에 키웠었는데 그걸 새벽 시장에 나가서 팔곤 했습니다. 3남매를 키우는 저를 안쓰럽게 여긴 남편은 주로 혼자 새벽 시장에 나갔어요. 힘들고 고된 일은 본인이 할 테니 저는 최대한 쉬라고 했었거든요. 주변에서도 이런 남편 없다고 우리 부부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친정아빠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친정엄마도 결혼하고 금방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남편도 시아버지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부재에 민감했거든요. 아이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며 항상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석이 엄마! 창석이 엄마! 아휴, 어떡해. 빨리 일어나. 아휴, 어쩌면 좋아. 무슨 일이세요? 지금 새벽이잖아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아휴, 어떡해. 이 집 아버지 큰일 났어. 빨리 와봐. 네? 큰일이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은 유독 막내가 칭얼거려서 저도 늦게 잠이 들었거든요. 약 3시간 정도 잤던 것 같은데 주민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다급하게 깨우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아이들도 잠에서 깼죠. 그런데 새벽 시장에 나간 남편에게 큰일이 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급하게 막내를 등에 업고 밖으로 나갔더니 집 앞 삼거리에 남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겼는데 남편은 그대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였고 다행히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남편이 쓰러져 말 그대로 날벼락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나이가 장남은 8살, 둘째 딸은 6살, 막내는 돌을 갓 지난 그런 나이였거든요. 너무 막막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외동이었고 유일한 양가 부모님은 시어머니 뿐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우리 부부가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이러니 저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당장 남편의 병원비,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생활비가 없었거든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았어도 급한 불을 껐던지라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숙식이 가능한 공장에 갈 수도 없었죠. 남편과 둘이 하던 농사를 결국 혼자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걸로는 생활하기에 무리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식당에 나가 설거지도 하고 주변 이웃들의 옷감을 받아 수선도 했습니다. 창석이 엄마! 창석이 엄마!
지금 막내 아들 또 또랑에 빠졌어. 네? 어떡해. 바빠서 잠깐 한눈 팔았더니 또 그러네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일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잘 돌볼 수는 없었어요. 특히 그래서 막내가 어렸으니 사고를 많이 쳤는데요. 그래도 장남과 둘째 딸은 어릴 때 저와 남편이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막내는 돌쟁이 때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막내의 발달이 많이 늦어졌어요. 보통 위에 형제가 있으면 말이 빠르다고 하잖아요. 막내는 위에 형과 누나가 있는데도 말이 느렸습니다. 말만 느린 게 아니고 한눈 팔면 또랑에 빠져있고 혼자 넘어져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 막내를 저 대신 돌보느라 둘째 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러 병원 다녀와. 내가 막내 밥 챙기고 같이 시간 되면 나물도 다듬고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갔다 와. 고마워. 그럼 오빠 집에 오면 엄마가 식탁 위에 밥 차려놨으니까 먹으라고 해. 엄마 아빠 병원 갔다가 할머니 보고 올게. 막내 어디 가서 사고 못 치게 잘 보고 있어. 알았지? 아이들을 키우며 열 손가락 안 아픈 자식이 없지만 유독 딸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본인도 어리면서 막내를 챙기느라 바빴거든요. 장남도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막내가 둘째를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장남 덕분에 뿌듯했던 날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머니, 창석이가 성적이 매우 좋아서 고등학교는 더 큰 도시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오히려 그런 애들이 타지에서 적응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남은 공부를 매우 잘했어요. 특히 중학교에 가서는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죠. 덕분에 학교에 상담하러 가면 선생님께서 고등학교는 멀리 보내라고 할 정도였어요. 우리 마을은 강원도 시골이라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당장 남편이 입원한 병원비도 내기 빠듯한 형편이었거든요. 아무리 죽어라 이래도 돈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남의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를 해도 겨우 병원비를 내고 아이들을 굶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가끔 너무 돈이 없을 때는 밥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밭에 있는 고구마를 캐서 먹이곤 했죠. 결국 장남은 고등학교도 마을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들,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대학은 원하는 곳에 꼭 가. 알겠지? 공부하는데 못해주는 게 많아서 너무 미안해. 어쩔 수 없죠. 우리 집 환경이 이런 걸 어떡하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공부해서 집안 먹여 살릴게요. 장남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모아서 최대한 장남에게 투자했죠. 과외를 시켜줄 형편은 아니었으니 적어도 학비와 학용품은 모자르지 않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신지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 닥쳤어요. 이제는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수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보내주셔야 돼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보, 안 돼. 여보, 안 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병원에 누워있던 남편이 하늘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했는데 그 수술 결과가 매우 안 좋았어요. 남편이 언젠가는 깨어날 거라고 혼자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술이 수술비가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대출도 무리하게 받았었죠. 저는 남편이 깨어날 줄 알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는데 그건 다 우리 집에 빚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일을 하는데
도저히 집중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동안은 남편이 언젠가는 깨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희한테는 3명의 아이가 있으니 열심히 일했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또래보다 조금 느렸어요. 장남의 담임 선생님을 보러 갈 때는 항상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왔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네 학교에 가면 아이가 산만하고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속상했어요. 사는 게 힘들어서 아이 셋한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게 참 미안했습니다. 그나마 공부를 잘하던 장남을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 학교에 상담을 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주가 미술에 재능이 참 많아요. 학교에서 대회 열리면 거기서 매번 대상을 받거든요. 축제했을 때도 근처 학교의 다른 미술 선생님들도 놀라시더라고요. 혹시 어머님, 진주 미술 쪽으로 밀어줄 생각은 없으세요? 아이가 집에선 아무 말도 안 해서 몰랐어요. 우리 집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남편은 얼마 전에 하늘로 갔고 저도 너무 우리 딸 지원해주고 싶은데 사정이... 그러셨구나. 그렇죠. 원래 예체능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버티거든요. 안타깝네요. 둘째가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돈 버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너무 신경을 쓰지 못해서 미안했죠. 그날 밤 집에 와서 딸에게 물었더니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자퇴하려고. 엄마, 우리는 지금 당장 생활비도 부족해. 오빠 이대로 대학 가면 그때 어떡해? 학비 못 내서 오빠마저 자기 꿈 못 이루면 나 너무 슬퍼. 그냥 자퇴하고 공장 들어갈게. 아니 진주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그걸 왜 걱정해. 오빠 학비는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지금도 빚 많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엄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밖에서 일할 때 빚쟁이들이 한두 번 찾아왔는 줄 알아? 그때마다 막내랑 나랑 벌벌 떨어. 이제 그래도 막내 중학교 가니까 내가 종일 안 돌봐도 돼. 저는 전혀 모르던 사실이었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알았는데 아이들만 있을 때도 그러는 줄은 몰랐죠. 결국 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섬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돈을 번다는 게, 그리고 그 돈을 오빠의 학비로 보태려고 그런다는 게 엄마로서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장남에게 모든 기대를 걸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희생으로 장남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엄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서울에 있는 사립 4년제 대학교예요. 제가 공부하고 싶던 순수 국문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 세상에 합격이라니. 우리 아들 너무 장하다. 엄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오빠, 진짜 축하해. 나는 오빠가 결국 해낼 줄 알았어. 그렇게 밤낮없이 공부하더니 이게 웬일이야? 형, 축하해. 축하해. 장남은 마침내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몰랐는데 대학에 입학할 때 꽤 많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입학금부터 첫 등록금은 딸이 공장에 가서 일한 돈으로 해결했어요. 그리고 제가 모은 돈으로는 아들의 하숙비를 댔습니다. 평생을 강원도에서 자란 저는 아들이 서울에서 공부한다는 게 어찌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을에서 이웃분들도 정말 많은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니 하늘에서 남편도 분명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장남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발달된 상황도 아니어서 하염없이 장남의 연락을 기다리곤 했죠. 엄마, 저 이번 방학 때는 못 가요. 여기서 과외하면서 돈 벌려고요.
그래야 다음 학기 하숙비를 낼 수가 있어요. 아, 그래? 알겠다. 그래도 시간 나면 꼭 한번 들려줘. 동생들도 보고 싶어 해. 저도 당연히 보고 싶어요. 시간이 없는 게 속상하죠. 제 소식 들려주세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공부하러 가야 돼요. 서울로 대학을 간 장남은 연락은커녕 얼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또 얼굴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마침 막내도 형이 그립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은 막내의 손을 잡고 서울에 간 적이 있어요. 장남에게 연락을 먼저 하고 가고 싶었는데 연락 두절이라 결국 아무 연락도 하지 못했죠. 사실 연락 두절이라 걱정되어 간 것도 있거든요. 남편이 하늘로 간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제가 너무 불안했어요. 가족을 한 명이라도 더 잃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 막내의 손을 잡고 겨우 아들의 학교로 갔습니다. 예전 기억을 더듬어서 아들의 하숙집으로 갔는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 그 학생이요? 저번 학기에 나갔는데 지금 여기 없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은 그럼 어디 있어요? 나갈 때 들어보니까 바로 옆 건물에서 자취한다고 하던데요? 가봐요. 너무 놀라서 사색이 된 채로 옆 건물에 가서 수소문을 해보니 글쎄 아들이 여자랑 동거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과 학생이었어요. 여자친구였죠. 엄마, 아무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해요. 깜짝이야. 엄마는 네가 보고 싶어서 아무 연락도 안 되니까 걱정되잖니. 근데 동거하고 있었어? 형, 보고 싶었어. 그렇게 됐어요. 여자친구고 지금 같이 학교 다니고 있어요. 인사해, 우리 엄마야. 안녕하세요. 그리고 바로 저 때의 여자친구가 제 첫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방구 없이 동거하던 장남은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나던 여자친구를 집에 인사시키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그 주 주말에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갑작스럽지만 그래도 아들이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오니 얼마나 설렜겠어요. 저번엔 서로 당황스럽게 마주쳤으니 이번에는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었죠. 그래서 딸과 막내와 셋이 요리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우리 아들 드디어 결혼한다고 자랑도 했어요. 밭에서 기른 신선한 농작물로 요리를 하고 기다렸죠. 저녁 식사하러 온다고 해서 그날 아침부터 얼마나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6시에 온다고 했던 장남과 며느리는 8시가 거의 다 되어서 도착했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버스를 놓쳐서 생각보다 늦게 도착했어요. 죄송해요. 아휴, 아니야. 배고프겠다. 일단 어여 앉아서 밥부터 먹자. 오늘아 수고 많았어. 우리 며느리는 서울 태생이라 시골이 많이 낯설 텐데. 네. 어머니, 혹시 화장실 어디 있나요? 화장실? 여기서 나가면 방 옆에 바로 있어. 며느리는 인사 온 첫날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웃들에게 들은 말로는 터미널에서 장남과 며느리가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생각보다 우리 고향이 많이 시골이었나 봐요. 며느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대놓고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다른 화장실 없나요? 언니, 혹시 더러워서 그러세요? 그럼, 그 마을회관 화장실은 우리 집보다 깨끗해요. 제가 안내할게요. 저 따라오세요. 며느리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뚱하게 앉은 채로 밥도 깨작거렸죠. 그 모습이 당연히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첫인사를 마치고
장남이 따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엄마, 혹시 모아놓은 돈 없어요? 처가에서 제가 집을 못 해가니까 심하게 반대를 해서요. 미안하다. 처가댁이 많이 잘 사는 편이니? 엄마가 모아놓은 돈은 빚 갚는 데 써서. 처가가 잘 사는 건 아닌데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보통 결혼할 때 남자가 다 집을 해가니까 그게 눈치가 보여요. 그럼 결혼을 조금만 늦추면 안 될까? 엄마가 돈 벌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게. 장남과 불편한 전화를 끊자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계속 쉬고 있었거든요. 엄마, 내가 모은 돈 있어. 그거 오빠 신혼집 얻어주는데 쓰자. 뭐? 안 돼. 그거 너 결혼 비용이잖아. 학비까지 내줬는데 무슨 결혼까지 도와줘. 오빠가 모은 돈으론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결혼할 때 남자가 집 해와야 된다고 하던데 세연이도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집 대놓고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 그럼 그렇게 하자. 그 대신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야. 오빠한테 나중에 갚으라고 하자. 딸은 자기가 공장에서 번 돈을 결혼할 때 쓰겠다고 모아놨었거든요. 그 돈을 장남 신혼집 전셋집을 구하는 데 쓰게 되었습니다. 매매는 비싸서 하지 못하고 전세로 겨우 구했어요. 사실 그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건데 며느리는 마음에 들지 않아 했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한 불만은 상견례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상견례를 해서 아침부터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가느라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돈께서 계속 돈 얘기를 꺼내셔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뭐 애들이 서로 좋다니까 결혼은 시켜야죠. 학생 때부터 서로 그렇게 좋아했으니. 그런데 결혼하면서 남자가 집 못 해오는 거는 제 주변엔 없어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죄송해요. 우리가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죠. 엄마 그만해. 그건 나랑 얘기 끝났잖아.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미영이 고생 절대 시키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할게요. 마음이 참 속상하고 불편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집이라도 구해준 게 어디냐는 마음으로 결혼을 시켰죠. 결혼식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딸과 막내, 그리고 이웃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제가 친척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발이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 평생 시골에서 살기도 했고 또 일을 밭일이나 식당일 그리고 이웃들의 일감을 얻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 하객이 조금 부족했어요. 며느리는 서울 태생이고 또 사돈께서 지인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가 되니까 제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그냥 잘 사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장남 부부에게 날이 갈수록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놓고 강원도가 멀다고 잘 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장남은 대학생 때도 집에 잘 오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했으니 명절이나 제 생일 혹은 어버이날에는 와줬으면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닿으면 매번 고민하는 모습이었죠. 강원도까지 왕복 4시간은 걸릴 텐데 남편 일이 워낙 바쁘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간은 내볼 텐데 장남은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돈 모아서 집도 사고 또 나중에 아기도 태어날 거 생각하면 미리 돈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 알겠다. 그래도 명절이라 하루는 얼굴 보고 싶었어. 딸하고 막내도 창석이 얼굴 잊어버렸다고 할 정도라. 이해는 해요. 저희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게 마음처럼 쉽게 가지는 못하네요. 속상해도 돈을 벌려고 그런다는데
어떤 부모가 오라고 하겠어요. 또 실제로 가까운 거리는 아니니까 더 그랬죠. 그리고 저 때는 아직 딸이 결혼 전이었는데 사실 딸과 며느리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대놓고 쌀쌀맞거나 그러진 않는데 은근히 눈치를 주고 표정 관리를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저야 장남 부부에게 해준 것이 많이 없으니 알면서 모른 척을 하곤 했는데 딸은 그런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공주야, 공주. 서울 깍쟁이라는 말이 우리 새언니 두고 하는 말 같아. 그래도 자기들끼리 사이 좋잖아. 부부 사이 좋은 게 최고의 효도래. 우리가 이해하자. 우리 집 시골인 거 알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런데 뭘 그렇게 와서 표정을 굳히고 있냐고. 불편해서 나도 세훈이랑 오빠 집에 오는 거 싫어.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으니 시골이 불편하겠지. 그래도 너무 척지지는 마. 네 돈도 결혼할 때 돌려받아야지. 척지면 그것도 힘들다. 며느리는 사실 제가 돈을 줬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게 딸이 공장에 가서 벌어온 겨름자금이라는 걸 알지 못했죠. 그리고 이건 나중에 며느리와 우리 딸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일은 며느리가 첫 손주를 낳고 일어났어요. 며느리는 결혼하고 1년이 되지 않아 바로 임신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어떻게든 부담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기간 때 단 한 번도 강원도에 오지 않아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라고 하고 싶지도 않았죠. 대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연락하고 날짜를 잡고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간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아유,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다 들고 오셨어요? 너무 힘드셨겠네. 이거 다 내가 동네에서 제일 신선한 것으로만 골라왔어. 이 나물들은 농약도 안 친 완전 유기농이야. 임신했으니까 이런 좋은 것만 먹어야지. 며느리에게 먹이려고 반찬도 여러 개 해서 가져갔어요. 어머, 제가 원래 고사리를 안 먹긴 하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남편 보고 먹으라고 할게요. 그래. 혹시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알겠지? 장남 부부에게 제가 부담될까 두려워서 자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퇴근한 장남의 얼굴만 보고 바로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쌈짓돈을 모아 보냈어요. 조금이지만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당연히 첫 손주라 너무나도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건 우리 딸과 막내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기다렸는데 보러 오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결국 또 제가 먼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창석아, 아기 건강하니? 엄마랑 동생들이 보러 가고 싶은데 언제가 괜찮아? 시간만 알려주면 우리가 거기에서 맞출게. 엄마, 지금 아내가 친정에 가서 조리하고 있어요. 아마 2달은 있을 텐데 우리 집으로 다시 오면 제가 연락할게요. 그러니? 알겠다. 그럼 연락 기다릴 테니까 꼭 연락 줘. 너무 보고 싶다. 그렇게 2달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도저히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제가 먼저 연락해서 손주를 보고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머니, 아직 아기가 많이 어려서요. 특히 위생이나 면역 관련해서 신생아는 취약해요. 제가 몸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괜찮으시면 조금만 더 나중에 보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몸이 좋지 않다며 우리 가족이 신혼집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손주를 저는 100일 잔치 때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다렸던 만남이었고 또 손자를 실제로 보니 예뻐서 감탄사가 나왔어요. 어머님,
도련님하고 아가씨랑 다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와주세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예민해요. 이해 부탁드려요. 언니, 저희 이미 들어오기 전에 씻고 왔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아기 안기 전에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요즘 특히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누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네, 알겠어요. 비누로 닦고 물티슈로 닦아서 아예 세균 없게 할게요. 네, 그럼 다 손 깨끗이 씻고 나와주세요. 딸과 며느리의 은근한 신경전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딸을 끌고 화장실로 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며느리에게 다 맞춰주자고요. 그렇게 100일 잔치가 끝나고 강원도로 돌아가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본 손자를 또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까요. 다행히 다음 달 바로 추석이 있어서 그날을 기대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추석 3일 전 장남에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아기가 너무 어려서 이번에는 고향 못 갈 것 같아요. 가게 되면 기저귀부터 젖병이랑 손수건 챙길 게 너무 많거든요. 또 시골이라 환경이 아내랑 아기가 불편해서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대신 다음 설에는 꼭 보러 갈게요. 장남 부부가 방문할까봐 기대해서 어떤 요리를 할지 생각 중이었던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그래도 화장실을 불편해하는 며느리였잖아요. 아기까지 있으면 당연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 좋다고 어린 아기와 며느리를 불편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손자가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설날 전에 딸이 결혼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딸은 공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도 몇 번 봤는데 사람이 참 순하고 건실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마냥 기뻤죠. 다행히 둘 다 우리 고향 사람이었어요. 사위네 집은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좋다니 당연히 결혼을 찬성했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할 때처럼 사위가 올 때도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아이고 장모님, 다음부터 이렇게 많이 차리지 마세요. 사위 배 터져요. 아유, 이걸 다 먹을 줄은 몰랐지. 입에는 잘 맞아? 나는 우리 장모님이 식당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음식 잘하는 거 보면 내가 나중에 식당 하나 열어드릴게요. 세상 사람들 다 장모님 손맛 알아야 돼요. 사위는 넉살이 참 좋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자연스럽게 며느리가 떠오르기도 했죠. 그렇다고 대놓고 비교할 수는 없었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도 장남과는 달리 너무 훈훈한 분위기였어요. 사돈댁도 좋은 분들이셨고 애초에 마을 사람이라 경계도 덜했죠. 다만 그쪽도 집안 형편이 좋지는 않아서 집을 당장 마련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장남에게 빌려준 딸의 결혼 자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돌려줘. 이번에 결혼할 때 보태서 집 구해야 될 것 같다. 알겠지? 며느리한텐 네가 말 잘 전해주고. 엄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우린 어떡해요. 저 지금 아기도 태어나서 안 그래도 빠듯한데. 이걸 어쩌지. 네 마음도 알겠는데 일단 그게 빌려준 돈이잖니. 지금 며느리는 그 돈의 실체를 모르는 거지? 그럼 내가 말할까? 아니에요. 제가 말해서 이번 달 안으로 꼭 드릴게요. 그리고 바빠서 시골 못 가요. 설날에도 못 갈 거예요. 끊을게요. 장남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황했지만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딸의 결혼식이 다가오며 집을 구해야 하는데 장남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했어요. 저는 전혀 모르던 얘기라서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아기가 돌도 안 됐잖아요. 갑자기 전세금을 주라고 하시면 저희는...
그럼 단칸방에 가서 살아야 되나요? 어머님 손주잖아요. 그렇게 예뻐하셨으면서 저 서운해요. 아무튼 차용증이라도 써드릴 테니까 지금은 곤란해요. 그러니? 그런데 나도 내 돈이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우리 딸 돈이라 조심스럽네. 나한텐 똑같은 자식이거든. 원래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잖아. 어머님 마음도 이해하죠. 그런데 저희 사정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떡해요. 남편이 돈을 잘 벌면 저도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런데 남편이 요즘 회사가 힘들어서 돈을 예전처럼 못 벌어서 저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희끼리 먹고 사는 것도 벅차다고요. 며느리는 대놓고 곤란해하더라고요. 제가 중간에서 하도 안 쳐야 하니까 딸이 나중에는 됐다고 했습니다. 엄마, 됐어. 그냥 나중에 받자. 저렇게 죽는 소리 계속하는데 어떡해. 그냥 우리가 좀 작은 평수에서 시작할게. 어차피 기록 다 남아있고 괜찮아. 차용증도 썼잖아. 일단 내 결혼식이니까 행복하게 준비하자. 딸은 결혼식 전에 얼굴을 붉히기 싫다고 저를 말렸어요. 저도 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장남 부부에게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의 결혼식 날이 되었죠. 엄마, 저희 왔어요. 서울에서 오는데 길이 막히더라고요. 정확히 4시간 걸려서 왔어요. 그래. 고생 많았어. 손자는 안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먼 거리는 아기가 힘들어해요. 아가씨 결혼식이 아니었으면 저도 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기가 어리니까 아무래도 조금 클 때까지는 시골 방문은 힘들어요, 어머니. 그래.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다 모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엄마, 아기 보고 싶으시면 서울로 오세요. 오셔서 언제 한번 자고 가셔요. 그럼 됐죠? 서운했지만 나중에라도 와서 자고 가라는 말에 마음이 또 풀렸습니다. 그렇게 딸도 결혼하고 나가게 되었죠. 제 곁에 남은 건 막내 아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막내 아들이 어릴 때 느리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커서 뭐가 될까 제일 걱정이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장남과 야무진 딸에 비하면 막내는 어느라고 느린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막내에게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농사였어요. 가만 보니 막내가 키우는 농작물이 아주 싱싱하고 죽지도 않더라고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수확을 매우 잘했습니다. 아이고, 막내가 농사를 잘하네. 우리 밭에도 와서 좀 도와줘. 이웃들이 나서서 우리 막내를 탐할 정도로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막내가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저도 예전처럼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은 결혼과 동시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장남 부부와 달리 딸 부부는 저를 많이 찾아왔어요. 당연히 거리가 가까우니 제가 많이 가기도 했죠. 어머님이 해주시는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느 식당에 가도 이런 맛 찾기 힘들던데.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정은이도 외할머니 요리 맛 보면 어디 가서 만족 못할걸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운데 말까지 이쁘게 하네. 정서방, 항상 우리 딸 예쁘게 챙겨줘서 고마워. 고맙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귀한 딸 낳아주시고 또 우리 아들까지 이렇게 잘 봐주시는데. 제가 더 잘할게요. 사위는 말을 참 이쁘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더 잘해주고 싶었죠. 둘 다 공장에서 일하니까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거든요. 딸은 아이를 낳고도 돈은 모을수록 좋다고 계속 공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손자를 돌봐주었어요. 아이가 또래와 비교해서 많이 순한 편이라 쉽기도 했고 적적했는데 잘된 일이었죠. 그렇게 손자들이 커가면서 막내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있던 미용실 직원과 결혼했습니다. 워낙 싹싹한 아가씨라 많은 주민들의 며느리감이었죠. 그런 아가씨가 제 며느리가 된다니 너무 기뻤어요.
워낙 집에 오지 않아 얼굴을 까먹을 지경이었던 장남 부부가 막내 결혼식에 참석하러 온 날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정훈이는 어머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방 안에 장난감도 되게 많더라고요. 사위랑 딸이 워낙 바쁘니까 내가 대신 봐줘야지. 아이가 순하고 예민하지 않아서 나도 편해. 며느리는 제가 딸의 아들을 돌봐준다는 소리를 듣더니 그 뒤로 시골을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첫째 손자의 나이가 7살이었거든요. 본인과 남편은 바쁘니 하루 이틀 봐달라는 부탁에 처음에는 당연히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님, 우리 휘종이는 서울애라서 위생에 예민해요. 아시죠? 제가 휘종이가 쓰는 비누랑 샴푸 가져왔어요. 꼭 이걸로 씻겨주세요. 그럼 저는 바빠서 가볼게요. 부탁드려요. 휘종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며느리는 항상 아이를 맡기러 오면 딱 5분 만에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는 제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해도 보여주지 않더니 아이가 크고 보기 힘드니까 저에게 맡기는 거라고 딸은 말했어요. 그래도 저는 막내까지 결혼해서 나갔으니 외로웠는데 잘 됐다 싶었죠. 사실 장남의 아들은 딸의 아들과 달리 매우 유별났어요. 며느리 성격을 닮았는지 어찌나 까칠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아니야, 정훈이보다 내가 더 먼저야. 자기밖에 모르는 손자를 보며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저러나 싶었죠. 그래도 사랑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어요. 며느리와 장남은 저에게 장손을 맡기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외로움을 타도 아이 둘을 동시에 보는 것은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봐주면 나중에 손자들이 저를 찾는 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와중에 막내 아들이 결혼해서 농사를 짓는 게 생각보다 매우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나이가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인터넷을 통해 팔기도 하고 직접 시장에서 팔기도 했죠. 엄마, 이거 용돈으로 써요. 아이고, 용돈이라고 하기엔 돈이 너무 많은데? 아이고, 아들 고마워. 막내는 농사로 번 돈을 저에게 많이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그 돈을 어차피 쓸 곳도 없어서 딸에게 주게 되었죠. 딸이 장남에게 준 전세금을 받지 못해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안쓰러웠거든요. 딸도 고맙게 받았고 딸과 막내가 둘 다 같은 동네에 사니까 자연스럽게 교류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또 며느리가 손자를 맡기러 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딸의 이삿날이었어요. 아가씨, 이사가요? 어디로 가세요? 언니, 저 큰 평수로 이사가요. 막내가 돈 많이 벌어서 도움을 좀 받았어요. 도움이요? 서방님이 아가씨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요? 딸이 기분 좋아서 한 말에 며느리가 기분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대놓고 우리에게 섭섭함을 표현했어요. 아니, 우리 형편 안 좋은 거 뻔히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저희한테는 도움을 안 주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 언니, 무슨 섭섭한 소리라고 그래요. 이거 다 우리가 막내 밭에 가서 농사 도와주고 엄마가 우리 자식들 봐주니까 수고비로 주고 그런 개념이에요. 서울에 떨어져 사는 장남 부부는요? 서방님도 너무하세요. 형한테는 주고 싶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형수님. 아니에요. 막내한테 왜 그러세요? 사람 착하다고 그렇게 윽박지르듯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싸움으로 번진 광경을 보고 저는 달려들어 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해라. 아이고,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다들 그만해. 제가 소리치자 겨우 자식들은 싸움을 멈췄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오해가 많은 것 같았죠. 그래서 일단 며느리를 달랬고 며느리가 서울에 간 뒤에 자식들을 달랬어요. 저는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죠. 나는 진짜 세훈이 이해를 못하겠어. 예전에는 아기 보여주지도 않더니 이제는 엄마한테 와서 맡기고 가고. 저게 인간이야? 자기들도 사느라 바빠서 그런 거겠지. 우리가 이해하자. 본인들도 얼마나 괴롭겠니. 막내가 착하고 순하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 봤어? 난 오빠도 실망이야. 우리가 어떻게 본인 성공 위해서 희생했었는데 자기가 갚을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뜯어가니? 그래, 네 마음은 이해해. 엄마도 그 부분은 속상하다. 너는 고등학교 자퇴까지 했잖아. 물론 그때는 내 선택이었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가 없네. 그날 둘의 싸움 이후로 며느리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해도 받지도 않았어요. 장남에게 대신 연락을 몇 번이고 했지만 장남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받지 않았죠. 그러다 제가 이러다 영영 인연이 끊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건 딸도 막내도 모르던 사실이랍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연락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겨우 전화 한 통으로 대신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도 바빠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얼굴 못 본 지가 벌써 3년째라. 보고 싶구나. 어떻게 손자 내가 돌봐줄 테니까 올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지금 바빠요. 어머님이 이해해주세요. 대신 5월에 어버이날 있잖아요. 그때 꼭 찾아뵐게요. 약속해요. 그래, 알았다. 그럼 어버이날에 보자. 며느리는 어버이날에 저를 찾아온다고 말했어요. 워낙 손자도 장남도 며느리도 못 본 지가 오래되어 그리웠었는데 잘 됐다 싶었죠. 오랜만에 보는 손자가 얼마나 컸을지도 궁금했습니다. 딸은 왜 기다리냐며 저에게 핀잔을 주었지만 그래도 저는 설렜어요. 손자가 식혜를 좋아해서 식혜도 가득 만들었죠. 그리고 어버이날 전날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도 장남이 오겠다고 했었는데 당일인 어버이날 전날이 되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엄마, 우리 지금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아들이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응급실에 가야 돼요. 늦게 연락해서 죄송해요. 뭐? 알겠다. 아니 근데 심각하니? 요즘 감기가 그렇게 독하다던데 무슨 일이야?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렸나 봐요. 아들은 우리가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어. 아프지 않게 잘 챙겨주렴. 갑자기 당일에 손자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할머니인 저는 걱정했어요. 그리고 전날따라 유독 손자가 더 보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손자니까 사랑스러웠거든요. 또 제 자식인 장남도 그렇고 며느리도 몇 년을 얼굴을 못 봤으니 아쉬웠죠.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장남 부부와 손자가 고향에 왔으니 이제 제가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엄마가 간다고? 지금 보니까 표는 남아있어. 오늘 막차 타고 올 거야? 안 그래도 식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거라도 주고 와야지. 다들 얼굴 못 본 지도 오래됐잖니. 간 김에 주고 오늘 안에 돌아올게. 그렇게 서울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픈 손자에게 먹일 식혜를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으로 갈지 아들 집으로 갈지 고민하고 장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5번이 넘도록 받지를 않았어요. 아유, 왜 이렇게 안 받아? 손자가 많이 아픈가?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웬만하면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을 때만 연락을 하는데 전날은 장남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며느리도 한 번에 받지는 않았어요.
저는 안 그래도 걱정이 매우 많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둘 다 연락을 안 받으니 순간 머리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손자가 혹시 수술을 했나? 응급실에 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 건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손까지 떨고 있었죠. 제가 대합실 한가운데서 전화기를 붙잡고 그러고 있으니 영무원이 저를 도우러 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계속 핸드폰만 들고 계셔서요. 아들 부부가 연락이 되질 않아서요. 손자가 아프다고 했던 게 마지막 연락인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떡하지? 순간 저를 친절하게 돕는 사람을 보니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러자 영무원은 본인이 전화를 해보겠다며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영무원의 핸드폰으로 가장 최신 연락인 며느리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도 전화를 한 번에 받더라고요. 영무원도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여기는 서울역이에요. 혹시 시골에서 어르신이 올라오셔서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던데 전화 바꿔드릴게요. 여보세요? 아가? 왜 내 전화는 안 받고? 아니다. 아이는 괜찮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서울역이라뇨. 애가 아프대서 내가 만들어준 식혜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얼굴도 너무 오래 못 봐서 들고 왔어. 이것만 주고 바로 내려갈게. 어머니, 진짜 도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 부부 그냥 좀 냅두시면 안 될까요? 일단 어디니? 내가 거기로 갈게. 택시 타고 갈 거니까 주소만. 저희 지금 서울 아니에요. 진짜 눈치가 왜 이렇게 없으세요? 내려가 계세요. 저희가 연락할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서울이 아니라는 말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일단 영무원의 폰으로 전화한 거라 핸드폰을 돌려주고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서울 아니라고요. 왜 자꾸 이러세요? 진짜 노인네가 적당히 하면 알아들어야지.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나는 너희 보려고 시골에서 지금 올라왔는데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순간 서운했던 마음이 울컥하고 터져나왔어요. 단순히 이번 일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졌습니다. 속상하고 서운하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두고 며느리는 쌍욕을 하며 노인네가 눈치가 없다는 등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을 위해 시골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잖아요. 당신도 진정해. 엄마, 저예요. 일단 나중에 설명할게요. 애 아픈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장남이 중간에서 중재 아닌 중재를 하는데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남에게 서운한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그대로 식혜를 들고 다시 강원도로 표를 구해서 갔어요. 가는 길에 눈물이 자꾸 나왔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니 딸과 사위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엄마, 왜 울어? 세훈이랑 언니 못 봤어? 설명해봐.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눈물을 참으며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자 딸과 사위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아내한테 맨날 뭐라고 했거든요. 옆에서 봐도 장모님이 대접 못 받는 게 보여서요. 근데 이게 무슨 경우예요? 엄마, 나 너무 속상하다. 도대체 엄마가 왜 이런 취급당해야 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나 이젠 못 참아. 막내랑 올케도 불러. 그리고 막내까지 불러서 가족회의를 하게 되었죠. 결론을 말하자면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 과정에서 장남 부부의 서울집이 딸의 돈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부터 빼앗았어요. 다행히 차용증을 쓴 게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그때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희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 우리가 그때는 진짜 사정이 있었어요. 아들이 놀러 가고 싶다는 말에 아프단 핑계 댔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 전세금 없으면 저희 진짜 고시원에서 살아야 돼요. 됐다. 나는 내가 너 입으로 서울까지 갔던 게 미치도록 후회가 돼. 그냥 앞으로 얼굴 보지 말자. 어머니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사실 장남 부부가 인연을 끊자는 말에 저러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시골이 서서히 몇 년 전부터 개발이 되고 있었거든요.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없으니 당연히 저렇게 나온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이 금방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화 이후로는 며느리와 장남이 찾아와도 얼굴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할 때는 오지도 않더니 제가 연을 끊겠다니까 찾아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더 정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딸과 막내 부부하고만 교류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이 훨씬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 무료한 일상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서 한동안 마을에서 화제거리였어요. 여러분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여기서 줄일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